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입건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해 6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조사에 앞서 다시 한번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전재수 의원, 지금 조사가 길어지고 있네요. 네, 앞선 경찰의 소환 통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오전 10시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6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다시 한번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건설 등의 청탁 대가로 통일교 측에서 현금 2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고 하는 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그동안 한일 해저터널을 분명하게 반대해왔다며 혐의를 또다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네, 전재수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불가리 시계 한 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경찰은 오늘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통일교 천정궁에서 명품 구매 내역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불가리 시계가 포함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2018년 무렵에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가 과거부터 공을 들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해 친문계 인사이자 부산 지역구 의원인 전 의원에게 청탁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럼 전재수 의원 외에 다른 피의자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치자금법의 경우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시점이 지난 2018년이라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교 현안 해결을 위한 행사 개최 등 대가성 여부를 확인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인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지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경찰은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이 건너가는데 한학자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최측근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소환하는 등 통일교를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전 의원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조만간 소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만 두 사람도 전재수 의원과 마찬가지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서 경찰이 어떤 증거들을 확보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자체적으로 만들기로 한 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미 늦었다, 아니면 별도 법안이 필요 없어졌다,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대전 충남 행정통합 시도에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대법원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그대로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거죠. 네, 민주당은 만시지탄 이미 늦었다면서 원안대로 입법을 강행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작에 하지 그랬느냐며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 뒷북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내란재판부를 설치했다면 1년 허송 세월에 국민 분통 터지는 상황이 없었을 거라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입니까? 오히려 내란 외환 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 주소입니다. 이 민주당은 예정대로 오는 23일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한 뒤 곧장 상정한다는 계획인데 당 안팎에서는 무의미하다, 여론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온도차가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강행에
대법원이 고육지책으로 예규 제정을 한 거라면서 이제 별도 법안으로 내란 재판부를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 재판부 설치법은 수정안으로 분칠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거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치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네, 민주당은 오늘 대전 충남 통합 및 충청 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충남 통합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을 한 다음 날 발빠르게 당내 특위를 구성한 건데요. 충남 논산을 지역구로 둔 황명선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공동위원장 등에도 충청권 의원들이 합류했습니다. 앞으로 충청특위는 통합시 명칭과 청사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1월까지는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실행 가능한 통합안, 재정 자치 권한의 최대 특례 확보, 내년 6월 지방선거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대전 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관련 의제를 이끌어왔던 국민의힘도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 추진을 하고 있다며 선거용 통합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통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정파적 계산이나 선거 일정보다는 여야가 합심해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의 이익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한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측 인사 10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내 폭력은 어떤 명분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부분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소영 기자,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같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후 2시에 진행됐습니다. 사건 발생 6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인데요. 재판부는 우선 현직 의원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 유예란 범죄가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를 제외하고 다른 폭력행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내 폭력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측의 행위로 국회 의사기능이 장기간 중단된 점과 피고인들 역시 자유한국당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의원들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은 모두 피한 셈이죠?
네,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량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박범계, 박주민 현직 의원 2명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으니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박범계 의원은 아쉽게도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재판부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박주민 의원은 선고 유예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난달 1심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은 전부 피했는데요. 검찰은 당시 구형량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 나왔음에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오늘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를 두고도 똑같이 항소를 포기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체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선고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을 열고 오는 26일 결심과 다음 달 16일 선고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예정에 없다가 느닷없이 결정이 이루어진 건 하나의 불이타라며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르면 사건을 6개월 안에 종결해야 하고 계엄의 불법성 여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때 오보 소동을 겪기도 했지만 1세대 연극 스타로 꼽히는 배우 윤석화 씨가 오늘 오전에 별세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이광윤 기자입니다. 신의 아그네스로 잘 알려진 배우 윤석화 씨가 향년 69세로 별세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연극계의 혼선으로 오보 소동을 겪기도 했지만 유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극 꿀맛으로 1975년에 데뷔한 고인의 대표작은 신의 아그네스와 햄릿. 초대 명성황후로서 뮤지컬 공연장에서도 관객들을 만나며 장르와 매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꿀맛이 얼마나 인생은 그러나 그렇게 달콤하지 않고 얼마나 쓴 대가를 치르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꿀맛을 그리워하는 그것이 삶의 소망. 뭐 이런 작품인데 연극쟁이의 삶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선배인 손숙, 박정자와 함께 국내 연극계 대모로 꼽히는 고인은 백상예술대상 등 시상식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본업을 넘어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만들고 경영난을 겪던 월간지를 인수해 예술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국내 입양 문화를 바꾸는 데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도 받았던 배우 윤석화. 우정 출연한 연극 토카타를 끝으로 그리운 무대를 영원히 떠났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걸로 지목된 정치인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인데요. 세상이 참 시끄러운데 그 중심에 서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의혹은 결탄고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목소리로 오늘 정치온 시작합니다. 통일교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한일 해저 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해왔고 이것은 저의 정치적 신념입니다.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 시간을 맞바꿨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결탄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최은석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전재수 의원 오전 10시부터 6시간 넘게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에 반대했던 내가 돈 2천만 원과 시계 하나에 정치적 신념을 팔았겠냐, 이 부분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도 자기는 전혀 결단코 강력하게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누차 강조해 왔고요. 그래서 그런 결백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장관직도 내려놓고 온전히 자기의 결백을 이제 밝히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통일교에서 1918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건 줬다라고 지금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2천만 원과 시계 하나를 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준 이유가 이제 한일 간의 해저 터널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전방위적 로비 과정에서 줬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그런데 그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는 전재수 의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로비와의 대가성, 범죄 동기 같은 것이 성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이 그런 이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국수본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범행의 동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에는 그 전재수 의원은 그 혐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 말에 진정성을 좀 믿고 싶습니다. 예, 진정성을 믿고 싶다고 하셨는데, 금품이 건네진 걸로 알려진 의원들, 그런 진술이 나왔던 전현직 의원이 3명인데 전재수 의원을 가장 먼저 소환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재수 의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엄정하게 수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이 많고, 특히 이번에 전재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2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고, 그 안에서 그 파쇄기에 문서를 파쇄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요. 지금 전재수 의원 관련해서는 최근에 의혹들이 점점 확대되지 않습니까? 이제 통일교 측에서 전재수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도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또 책을 구입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그리고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4천만 원의 현금 수수와 시계 2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최근에 갑자기 2천만 원의 시계 1점으로 좀 줄은 것도 경찰의 수사 방향이나 수사의 진짜 그 의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정말 경찰도 당연히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경찰의 수사로서는 도저히 밝혀지기 어려운 정도의 지금 그런 상황이라,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전재수 의원을 포함한 전체 통일교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유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찰 수사로는 부족하고 특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관련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통일교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받고, 필요 없다는 응답은 22%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에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의 67%, 국민의힘 지지층의 60%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55%로 지난 조사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직무 수행의 긍정평가 이유로는 소통이 새로운 1위를 차지했는데, 한국갤럽 측은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역량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무당층이 국민의힘과 똑같은 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62%로 우세하게 나타났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것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67%가 찬성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통일교 특검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의 민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 그 의혹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대통령께서도 여야 관계없이 지휘고와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도 했고,
국수본에서 지금 정말 빠른 빛의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수본에서 지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돼서 연루된 것이 우리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가 같이 연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사들을 지금 빠르게 그리고 강제 수사도 좀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게 미진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특검을 주장하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이 통일교 의혹이 제기된 게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의 그 이제 진술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진술이 계속 바뀌고 또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국수본에서 정말 뭐 지휘부와 여야 막론하고 정말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3대 특검 같은 경우도 이연이라면서 반대도 좀 했었잖아요. 특검에 대해서 항상 반대하는 입장, 그 2차 종합 특검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 저희가 3대 특검을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 심우정 전 총장이 그 내란 수사를 즉시항고도 포기하고 하기도 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수사 같은 경우도 봐주기 수사, 황제 수사 등으로 각종 그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특검으로 간 것이고, 지금은 국수본에서 그 특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야에서 해야 될 것은 특검의 주장보다는 오히려 그 국수본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통일교 수사의 경우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지켜보고 나서 특검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는 게 이제 민주당의 대표 목소리인 거는 그동안 내오셨던 목소리이긴 한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민주당 지지층의 67%가 통일교 특검 하자는 거거든요. 이런 여론 때문에 좀 목소리가 바뀔 영향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 여론조사의 해석을 특검을 저희가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특검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그 여론조사의 결과도 지휘구와 여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라는 취지로 저는 좀 읽힌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는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이 그전에 항상 특검 반대했는데 이 특검 주장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내란 그 재판이라든지 통일교와 지금 그 국민의힘과 연루돼서 지금 그 재판 중이고, 권성동 의원도 지금 재판 중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물타기성 그 정치 공세에 대한 측면에서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같이 연루돼 있는 이상 성실하게 그 국수본의 수사를 받은 이후에 그 특검을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통일교 특검 법안에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오는 21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이제 재논의를 하기로 했어요. 지금 아직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냥 일단은 이번에 이 통일교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유착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지금 62%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동의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과 우리 개혁신당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번에 특검 법안을 발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 특검 법안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100% 이렇게 공감대를 이루었고, 특검의 수사 범위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의 그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 실무 간 논의를 통해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좀 더 구체화돼서 아마도 다음 주에는 특검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연루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다 수사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경찰의 수사로는 되게 미진하다. 결국 특검으로서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검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봤고요. 앞서 전해드린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긍정평가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소통이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 생중계 업무보고가 영향을 줬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앞서 대통령 질문에 척척 답변해서 화제가 됐던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차관 발탁설까지 나왔던 이른바 콩 GPT, 스타 국장의 답변 내용이었는데 알고 보니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콩을 수입을 하는데 수입된 게 대체적으로 얼마고 그중에서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거 좀 알고 싶어서요. 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북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유용 기름 짜는 콩 기름 짜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두부도 만들고 하잖아요. 식용은 난지역입니다. 그런데 엿새가 지난 어제 송미령 장관이 이 세 가지 답변이 틀렸다면서 바로 잡았습니다.
야당은 생중계 업무 보고에 맹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엄호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생방송 업무 보고회, 이른바 공공기관장 잡돌이 쇼가 한창입니다. 원래 중요한 비상사태가 발생해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구합니다. 원래 잡돌이란 말은 어미 꾸짖는 일을 뜻하지만 요즘에는 권력자의 갑질과 윗사람의 괴롭힘까지 그 뜻에 포함됩니다. 이재명 TV의 생중계 방송 누적 시청자만 6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다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서 이뤄낸 또 다른 성과입니다.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분야는 단연 최고입니다. 네, 앞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 생중계 업무 보고가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 갤럽은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지난주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 송곳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해서 이 콩 GPT다 이렇게 모범 사례로 뽑혔던 이 공무원의 답변이 틀렸다는 거예요. 네. 약간의 촌극이 빚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원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시나리오가 없는 생중계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저런 그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저게 이제 생방으로 그 국민들에게 알리는 또 그의 묘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실수한 것들을 그냥 그 없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알려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저 식량국장을 그때 칭찬했던 것은 그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그 태도에 대한 칭찬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의 팩트가 좀 약간 저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송미령 장관이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 하나는 약간 좀 관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하루에 1년에 콩 생산량이 얼마냐고 했을 때 이제 16, 17만 톤 정도 되는데 그 식량국장은 그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콩의 그 소비량을 좀 그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잡은 측면이 있고 GMO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GMO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식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난 그 GMO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잡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저런 장면들까지 다 보면서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국정에 저렇게 그 운영되는구나라는 것도 좀 느끼시고 또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질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정에 대한 효능감이라든지 또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그 상당히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의 모든 모습들이 CCTV처럼 다 이렇게 감시받는 그런 상황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게 여론조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그 윤석열 정부와의 그 비교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오후 5시 정도에 형식적으로 잠깐 보고받고 뭐 술 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폭탄 좀 알아서 술 마시고 또 늦게 출근하는 거 숨기기 위해서 그 비상 통로 만들고 또 숙취 해소하려고 또 집무실에 사우나 설치하고 이런 것들과 또 비교해 봤을 때에도 아 정말 그 대통령이 소탈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국민들이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예, 챗 GPT가 어떤 부분 틀렸는지 그 그래픽 준비되면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전문 분야다 보니까 사실 틀린 말을 해도 국민들은 잘 몰랐어요. 예. 그런데 송미령 장관이 바로 잡아준 건 좋은데 6일이나 지나서 이제 틀렸다 이렇게 정정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이건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정말 지금 국가 경제도 위기고 민생도 참 어려운데 이렇게 그 개그 예능 프로 같은 이런 부처 업무 보고 이거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이번에 부처 업무 보고 지나고 나서 남은 게 뭡니까? 이게 좀 환단곡이나 뭐 탈모, 콩 GPT 다음에 뭐 책갈피, 뭐 달러 이런 이렇게 완전히 국정이 지금 희화화된 이런 것만 남았지 않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렇게 거짓말했던 답변들을 가지고 저 중요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거나 국정의 방향이 정해진다. 이거 정말 코미디라고 보고요. 이게 대통령이 이 우리
이렇게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좀 주제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대화로 이 국정을 지금 되게 이 휘하화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엄중한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뭐 산하기관장과 이렇게 입씨름이나 하고 또 이렇게 전혀 잘못된 거짓말 정보를 가지고 부처 업무 보고의 어떤 결론이나 정책 방향의 기조가 정해진다, 이런 것들은 결국 저는 정말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처 업무 보고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 빠르게 좀 그만두고 정말 진심으로 대통령이나 우리 장관들이 이렇게 엄중한 경제 상황이나 민생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되고,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환율이 지금 정말 위기 아닙니까? 근데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내외 경제 주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이런데 결국 이렇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환율인데, 지금 이런 원화 가치의 하락, 이런 것들 결국 우리 반기업 정서나 반기업 제도 같은 것들로 해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자꾸 나가겠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들이 되게 근본적인 원인인데, 오히려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업 채 7곳을 불러가지고 뭐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마라,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기업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처 업무 보고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정성 있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제대로 두 눈 뜨고 똑바로 이렇게 보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정부가 제대로 된 일을 해야지 이렇게 가십성 기사, 그다음에 예능 개그 같은 이런 것들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 개그 같은 생중계 업무 보고였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다만 농식품부에서는 이 챗 GPT의 실수가 거짓말한 것은 아니고 장관을 도우려다가 보니까 이 수치 같은 거에서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점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은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의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설이 급부상했는데 국민의힘 표정은 어떨까요? 충남 대전 통합 논의들이 좀 있다가 법안도 일부 낸 것 같고 한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법안까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 대전 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대전 충남 통합은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이었던 이슈인데,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강훈식 차출설, 이 대통령이 세종에 방문했을 때도 불거졌죠. 비서실장도 고향 왔는데 한 말씀 하시죠.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야? 말씀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시키겠다면서 여당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당부했는데, 뭔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왜 대전과 충남을 콕 집어서 통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수도권 가밀이 너무 심하니까 그 전부터 대전과 충남을 이제 통합해야 된다는 논의는 상당히 이제 있어 왔었고, 실제로 대전시장과 충남 도지사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그분들도 그동안 계속 강하게 주장해 왔고 계속 추진해 왔었던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결정이 있으니까 어제 대전시장하고 충남도지사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또 성일종 의원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의 국민의힘 의원이 그 특별법도 발의를 했었거든요. 지난 10월 달에.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렇게 동의해 줘서 고맙다라고까지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야와 그리고 대통령실, 정부까지가 다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이장호 대전시장은 나는 양보할 용기까지도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야와 정부가 합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특히나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선거의 유불리를 가지고 이게 해석을 하게 되면 본질이 이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 통합
대전과 충남 도지사를 통합하는 그 시장을 뽑는데 그럼 강훈식 그 실장이 나갈까봐 지금 그걸 반대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통합 안 하면 뭐 출마 안 하고 통합하면 출마하고 이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이거를 추진한다라고 하면 또 4년 동안 또 못해요. 대전시장 틀리고 충남도지사 틀린 상태에서 또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선거를 함으로 인해서 통합 그 당선자가 힘을 받고 바로 메가시티를 추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런 구상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5국 3특 체계로 해가지고 그 중부권 그래서 대전의 그 과학기술하고 충남의 산업 기반 그거를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합쳐서 판교라든지 강남처럼 그렇게 그 제2의 경제 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 중부권에 있는 시민들의 수건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좋은 기회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정치적인 유불리로 해석해서 그리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통합되면 민주당에서 유리하고 통합이 안 되면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이런 지금 그런 것들 아직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여야와 오래간만에 정말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까지 이렇게 호응하는 이런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특별법의 내용을 어떻게 잘 담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로 빠르게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대전과 생각입니다. 충남 통합하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에서 먼저 선점했던 이슈다. 지금 대통령이 이 말 꺼내드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우리가 부러웠나 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현역인 김태형 충남지사와 이장호 대전시장 중에 이제 한 명만 나올 수 있게 되는 건데 뭐 서로 양보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좀 신기한 현상이에요. 네, 실은 이 대전과 충남의 통합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당에서 먼저 법안도 발의했고 또 우리 광역단체의 우리 시도지사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최근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지방선거에 여러 가지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이런 국민적 의혹이 되게 많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실은 비근하게 최근에 얼마 전에도 서울에 있는 뭐 구청장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엄정한 선거에 대한 중립을 지켜야 될 대통령이 이렇게 지방선거에 너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국민적 의혹은 결국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꾸 이런 좀 말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민의힘이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와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여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발표한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저는 이게 그 전체 통합을 전제로 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보고 대통령이 특정한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대전과 충남의 통합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희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논의를 진행해 오듯이 대전과 충남 간에 여러 가지 실무적인 논의와 절차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해서 절대 문제 없을 그런 좀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지방선거 전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하는 것들은 오로지 잘못하면은 오히려 충남이나 대전의 주민분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기존에 우리 대전시와 충남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절차를 잘 거쳐서 이번에 이렇게 좀 순리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전과 충남의 통합 자체는 환영하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들어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그렇습니다.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어제 65번째 생일을 맞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자녀와도 같은 청년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옥중 성탄 메시지를 냈는데요. 범여권에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좀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극우 청년들에게 마치 지령을 내리는 듯한. 부모들이 저 소리 듣고 자기 자녀 같다고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겁하겠습니까? 정말 본인이 무슨 산타 할아버지입니까? 조국 혁신당 대표는 무속 중독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운운하니 가증스럽다며 자신의 확고한 사형 폐지론 신념까지 흔들린다고 적었습니다. 네, 잠시 사고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돼 4명이 구조가 됐는데 1명이
실종된 상태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화면과 함께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선미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 선박이 발생해서 긴급 구조에 나섰는데요. 5명이 탄 어선이 전복이 된 것이고요. 4명이 구조됐지만 지금 현재 1명이 실종돼 수색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해경은 경비 함정을 현장에 급파해서 1명의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가 접수된 것은 오후 2시 14분쯤이고요. 인천 옹진군 선미도 북방 약 7해리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됐고 5명이 타고 있었는데 4명은 구조됐지만 1명이 실종된 상태여서 현재 경비 함정을 급파해서 수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성탄 메시지에 대한 범여권의 반응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현정 대변인의 목소리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감옥에 계셔가지고 술독은 깬 것 같은데 망상에서는 아직 못 빠져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그 청년들을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자녀 같다 막 이렇게. 청년을 둔 부모님들이 저 말을 들으면 정말 기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은 지금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1심 선고 그 1심 그 구속 그 만기가 1월 18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란 재판 말고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방해 혐의 등 5개 혐의로 받는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 재판의 선고 일자를 재판부에서 1월 16일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윤석열은 1월 18일 날 구속 만료를 풀어날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었는데 이틀 전에 그 5개 혐의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이 함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으로 풀려나지 못하니까 막 그 엄청나게 그 선고를 그 연기해달라고 계속해서 재판부에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일축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선고를 앞두고 그런 불안한 심리에서 또다시 그전 했던 그런 그 애꿎은 그 구구 청년들 그리고 구구 개신교들을 선동하고 그걸 결집하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저런 태도는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정말 유발하는 궤변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애꿎은 청년들 그 선동해가지고 한남동 체포 방해하는 장소에도 오게 하고 또 서부지법 폭동할 때도 그 폭동의 현장에 들어가서 지금 전과자로 다 전락돼 시켜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고 언제까지 저렇게 그 구구들 선동해가지고 저렇게 자기의 그 입지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정말 개탄스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옥중 성탄 메시지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대한 선고 결과가 1월 16일에 나올 예정인데 이거 미뤄달라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건 불이타와 같다. 그러니까 급습한 것과 같다. 이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일단 그 지금 옥중에 계신 분이고 현재 재판 과정에 있는 분이라 그 재판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이게 뭐 거구 청년들을 향한 뭐 이렇게 지령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실은 뭐 아마 그냥 일반 청년들을 위한 그냥 그동안 쭉 하시던 말씀의 맥락이라고 보고 특정하게 뭐 이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주시죠. 장동혁 대표가 중도 확장보다는 강성 지지층 결집을 추구한다는 분석 속에 최근 중징계 권고를 받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에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라 장동혁,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디로요? 그 개혁 보수에, 그리고 보수의 심장이 되겠다고 사자우를 토했던 그 장동혁으로 돌아오라. 지금 장동혁 대표의 노선대로 가면 지방선거 괴멸한다. 선거에 매일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든. 저는 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 선거는 있잖아요. 자석하고 똑같습니다. 자석. 자석이요? 힘센 자석이 있으면 자석 그때 중도 없어요. 다 따라.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의 그제 러브샷을 두고도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데요. 김문수 전 장관도, 유승민 전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도, 이준석 대표도 다
다 같이 해갖고 보수 정권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계 은퇴 러브샷이구나. 이제 더 이상 정치하기 어려우신 분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형제 간의 싸움을 하다가도 강도가 들어오면 함께 막는 게 먼저라며 대표 중심으로 당이 뭉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도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친한계를 내치려는 당의 내홍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아전인수격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요. 조금 전 당원 교육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계엄과 탄핵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이제는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나온 이 소식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당원 교육 자리에서 이제는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연말 안에 변하겠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이제 중도로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더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건가요? 저는 아마 오늘 거기 제가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동안 이제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의 미래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와 그다음 이런 여러 가지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당의 변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통합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당이 전체적으로 소통과 통합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앞으로 변화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당에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와 뭐 김문수 전 우리 대선 후보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은 저는 우리 아까 그 통일교 특검도 그렇고 다음에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된 국정조사도 그렇고 또 뭐 김현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조사 이런 것들 앞으로 당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고 앞으로 결국은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대여 특히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회 폭거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악법들에 관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국민들께 알리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런 것들을 막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전체 국민들의 어떤 그런 좀 경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데도 좀 더 안정감 있는 우리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량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당이 큰 틀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당이 변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뭉쳐야 한다, 변화해야 한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행보들은 친한동훈계를 고름에 비유하고 내치려고 하고 이런 인사들을 지금 등용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변화해야 하면 이 친한동훈계도 끌어안겠다 이런 의미로 가야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고름이라고 하는 표현은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신 것 같고 아마 당에 있는 다른 당직자가 얘기하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장동혁 당 대표의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뭐 추측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당 내에서 활발하게 토론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건전한 민주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다 듣고 앞으로 당이 여러 가지 큰 방향에서 이렇게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 저는 앞으로 그동안 여러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해주셨지만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당의 큰 노선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 같은 것들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현정 의원님이랑 같이 출연한 방송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돌아오라 장동혁 이렇게 외치긴 했습니다. 좀 중도로 돌아오라는 얘기일 텐데 이에 대해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선거는 자석과도 같다. 센 자석에 다 붙는 것이고 거기에 중도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지지한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경북지사잖아요. 경북은 워낙 보수세가 강한 곳이라서 강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라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 취지는 그 장동혁 그 대표가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 안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 한동훈계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까지 다 좀 포용해서 큰 틀로 그 합리적 보수로 좀 이렇게 쇄신하고 해라라는 취지로 저는 그런 조언이었다, 고견이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장동혁 대표가 하는 거는 어제만 보더라도 외부의 적
50명보다 내부 해적 1명이 더 무섭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구구 성향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는 그런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지 장해찬 그 씨를 그 당직에 후원자, 예. 중용했잖아요, 두 분을. 거기다가 또 새로운 그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도 친한계의 의원인 김종혁 저 최고위원도 당원권 인연이라는 징계 청구를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계 게시판 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도 강한 중징계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윤석열은 그 무력으로 반대파를 제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동혁은 그 징계로 반대파를 제거하고 그 본인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입틀막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은 뭐 저희가 여기서 말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행동이나 뭐 언론 보도나 보더라도 다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내부의 반발도 상당히 지금 심하게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꾸지 않은 이상 뭐 장동혁 대표가 오늘 아까 뭐 그 개헌과 탄핵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했다라는데, 그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또 제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몸을 전제를 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방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면 뭐 모든 세력하고 못 잡을 게 뭐가 있냐. 윤호개인이 뭐 어떻고 뭐 이렇게 부정선거 주장한 사람이 어떠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하는 분인데, 당 안에서 자기한테 쓴소리하고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징계를 통해서 내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진정성은 이게 진정성을 믿기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뭐 그 국민의힘의 문제이지만 국민의힘이 좀 이렇게 합리적 보수로 그런 그 공당으로 이렇게 좀 그 빠르게 좀 회복하고 내란에 대해서도 절연하고 이렇게 좀 윤석열과 절연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또 국회도 여야 간에 협치도 될 수 있고 또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빠르게 좀 그 내부의 그런 문제들을 빨리 정리하고 좀 혁신을 통한 쇄신을 통한 그런 그 합리적 보수로 빠르게 복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상대당이지만 장동혁 대표가 합리적 보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장동혁 대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김현정 민주당 의원, 최현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다며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불신은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며 주가 조작은 탈탈 털어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실력이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이는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식시장 불신으로 자본이 유출되면 환율 불안이 야기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의 증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가 조작을 탈탈 털어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선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이에 불응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과징금 같은 경제 제재 장치를 최대한 마련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마피아를 소탕하는 각오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임기 내에 완전히 선진화해 5년 뒤면 한국 경제가 우뚝 서는 상황이 올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네, 오전에 있었던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네, 이 대통령은 우선 모두 발언에서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는데도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으로 증오하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철천지 원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된 거로 보인다고 전 정부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제적,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한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거론하며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외세에 끌려다니면 평화도 번영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북 정책을 놓고 한미동맹 중심인 동맹파 외교부와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 통일부 사이 갈등설이 제기됐는데 통일부가 재차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를 향해선 외교가 경제 용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재외 공간이 문화 진출과 경제 용토 확장의 교두보, 천병이 돼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진 두 부처 업무보고 토의 과정에선 북한 자료 개방 문제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은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며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선전손동에 넘어가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국정원의 특수자료 지침에 따라 노동신문이 비공개로 돼 있는데 개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의 윤석열 정부 청탁 혐의 재판에서 통일교 대륙별 회장들의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통일교 간부들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공천권과 청와대 보좌진이 목표라며 2027년 대선 출마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검 수사 재판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한 총재 재판에서 통일교 내부 회의록이 공개됐다고요? 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의 재판에서 지난 2021년 10월 세계에 퍼져 있는 통일교 대륙별 회장들의 회의록이 제시됐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한 간부는 목표로 청와대에 보좌진이 들어가는 것과 여든 야든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려면 정책과 투표수 자금이 있어야 한다면서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니 정말 신중하게 가지 않으면 역풍을 맞는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결탁할 후보를 잘 골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른 간부는 한술 더 떠 2027년까지 이렇게 가면 대권에 도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공천권에 대한 언급은 오전에도 있었다고요? 네, 오전 재판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소개한 거로 지목된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부부장과 윤 전 부회장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됐는데요. 윤 전 부회장이 크게 도우면 크게 요구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메시지에서 윤 전 부회장은 미국과 일본 영사나 대사직도 가능하고 도움에 비례해서 전국구나 공천 요구도 가능하다면서 문제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는 실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윤 전 부회장은 메시지에 대해 자신이 평생 가진 꿈일 뿐이고 통일교가 전달할 요구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정치권과 통일교를 연결하려 한 데 대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게 자신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도 착수했죠? 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내고 이른바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범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수사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공수처법에 비춰보면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검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볼 때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서 파견 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했는데 경찰은 지난 17일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네, 한편 오늘 내란 특검이 기소한 재판도 열렸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증인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오전 중에 일찍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증인들을 다시 불러서 신문하고 특검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이나 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어 다음 달 16일에 선고를 내릴 계획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애초 6개월 안에 선고하겠다는 예정이 없다가 일정이 느닷없이 결정된 건 불이타라고 반발했습니다. 불이타는 예상하지 못한 불의의 공격을 뜻하는 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도 졸속 재판은 정의가 아니라면서 별도의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는가 하면 재판에서도 거듭 일정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서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야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다투려는 부분이 쟁점도 아니라며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 박사 측은 지난 7월부터 위촉연구원이던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A씨가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해석은 이번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장현준에게 징역 22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착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했고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검증하는 등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며 재범 위험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현대그룹으로 13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11시 30분에 종로구 현대그룹 빌딩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메일이 발송됐습니다. 현대그룹은 임직원들을 귀가 조치한 뒤 오전 11시 42분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실제 폭파 위험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으나 특공대 등을 투입해 현장 선별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초봄 수준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12월 중순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영하권의 반짝추위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2월의 절반을 넘겼지만 오늘 한낮 제주도의 기온은 20도를 웃돌았고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12월 중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평년 기온을 훌쩍 넘은 9.9도까지 오르며 초봄 같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일본 동쪽에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약한 비가 내리며 오늘보다 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이 덮이면서 밤사이 땅에 열이 빠져나가는 복사냉각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강수 형태는 대부분 비로 내리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mm 안팎 정도의 많지 않은 비가 될 것으로.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일요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기상청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더라도 평년 이맘때 수준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질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온이 10도 내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지만 평년 수준 정도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한파특보까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걸로. 반짝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화요일에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풀릴 걸로 보입니다. 한파 수준의 강추위는 없겠지만 당분간은 기온이 짧은 기간에 크게 오르내리는 변동성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앞으로 카페에서 일회용 컵 가격을 별도로 받는 컵따로 계산제가 추진됩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과거 시행했던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내용 듣고 오시죠. 일회용 컵 보증제는 사실은 그 컵 가져갔다가 쓰고 난 다음에 가져오면 돈 돌려주겠다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매장에 돌려주거나 그거를 위한 기계를 설치하거나. 네. 좀 약간 특산 행정 느낌이 나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컵 보증금제는 실효성이 낮으니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는데요. 이에 따라 컵따로 계산제가 새롭게 도입되면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컵값은 점주 자율이지만 보통 100원에서 200원 수준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일회용 빨대도 원칙적으로는 무상 제공이 중단됩니다. 고객이 보이는 곳에 있던 빨대통을 치우고 요청한 경우에만 제공하라는 건데요. 카페 주인 등 현장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가격 혼선과 계산 지연, 잦은 정책 변경에 의한 피로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누리꾼들은 텀블러 쓰면 자동 할인에 환경 보호까지 일석이조 아니냐는 긍정적인 반응부터 컵비용을 따로 받으면 오히려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냐는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카페를 실제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고장수 전국 카페 사장 협동조합 이사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정부에서 이제 밝힌 내용이 이르면은 내후년입니다. 27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컵다로 계산제. 이 내용 듣고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요즘 같은 기후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 환경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거는 당연한데 어떤 형태로든지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아쉬웠던 건 이번 업무보고 현장에서 그동안 어떠한 언질이나 논의 없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 보고 약간은 좀 저 스스로 좀 당황을 했었고요. 고객도 점주들도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금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는 점을 밝혀주셨습니다.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앞서서 이제 정부가 100원에서 200원 정도의 가격을 좀 고지하는 것을 권고를 했는데 이 가격은 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테이크아웃 컵 하나의 가격이 보통 컵이랑 리드 뚜껑이라고 하죠. 그거랑 홀더랑 스트로우 해가지고 보통 컵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보통 100원에서 150원 정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컵 가격이 100에서 150원. 그렇다면 이 가격은 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가격을 떠나가지고 사장님들은 가격이 적정하냐 안 하냐 이걸 떠나가지고 내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오는 그 혼란과 업무 가중도 이게 더 크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컵 비용을 추가가 된다면은 좀 이용자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랐다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고객 입장에서는 컵 비용만큼의 커피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명히 체감을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불똥은 어떻게 보면 오롯이 카페 사장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긴급으로 사장님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70% 정도의 사장님들은 음료 가격에 컵 가격을 별도로 받는다고 답하셨고 30%의 사장님들은 기존의 음료 가격을 컵 가격만큼 인하해서 판매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의견들이 다른 부분도 조금 밝혀지는데 지금 빨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종이였다가 플라스틱 허용했다가 다시 좀 이제는 불가한다. 이제 고객이 요청하면은 줘야 된다. 좀 이런 조건부가 바뀌었어요. 정책이 계속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동안 저희가 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면서 한다, 안 한다, 유예한다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호떡 뒤집듯이 바뀌었던 게 환경 정책이었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카페 사장님들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대한 불신이 쌓일 만큼 쌓여있는 상황이기도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이번 정책도 그동안 어떤 언질이나 공청회 등을 열지 않고 그냥 기습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대부분들의 사장님들은 또 이러다가 말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관계가 있는 대표자들과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먼저 열고 소통을 했으면은 가장 좋고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소통에 대한 아쉬움을 좀 밝혀주셨습니다. 자, 플라스틱 빨대 컵다로 계산제 이제 도입이 된다면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대안이라기보다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100원이면 100원이고 200원이면 200원이고 누구는 100원, 누구는 200원. 뭐 서울에서는 서울 어느 지역 가면은 100원 받는데 부산 어느 지역 가면 150원, 200원을 받는다.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싸움밖에 안 나거든요. 동종업계에서 서로 눈치 싸움을 하는 형국이 저는 벌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네, 빨대도 일반적인 음료는 그냥 마실 수 있지만 예. 스무디나 버블티 같은 음료는 빨대 없이는 음식을 먹지를 못하거든요. 네네. 예, 이걸 고객이 요청할 때만 줘라라고 하시면은 현장에서는 불편함과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정말 세세하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장수 전국 카페 사장 협동조합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 여부가 달린 행정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공원 부지 용도를 바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 해소와 남산 일대 활성화를 위해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에 서울시가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과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소송과 별개로 공원 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곤돌라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금수수 절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전재수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는 정치적 흠지라고 하는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제가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한 점으로 고단한 인내 시간을 맞바꿨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결탄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 지금 7시간 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금 2천만 원과 시계 하나에 나의 정치적 신념을 팔지 않았다. 부산의 미래를 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혐의가 뭔가요? 네, 일단 정치자금법과 뇌물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피의자 신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자금법상 위반되는 금액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나아가서는 대가관계에 있는 청탁에 대한 현안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를 중점적으로 묻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어떤 주장으로부터 이 수사가 개시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처음에는 4천만 원과 시계 2점을 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경찰에서는 현금 액수와 관련해서 좀 더 낮게 2천만 원 그리고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1점 이렇게 특정해서 대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했다라고 한다면 뇌물죄 중에서도 가중처벌 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넘기 때문에 이런 금품을 수수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네,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사고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양평동에서 학원 버스 등 차량 사고가 있어서 지금 한 명이 심정지 상태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실시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사고로 상당히 혼잡스러운 모습입니다. 사거리 횡단보도 인근에서 사고가 나서 다수의 환자가 이송됐다고 합니다. 학원 버스가 차량 사고에 포함돼 있어서 학생들의 인명피해도 확인되고 있고 보행자도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횡단보도에 지금 검은 차량 한 대가 앞서서 굉장히 많이 부서진 상태로 지금 있었고요. 경찰과 소방들이 출동한 상황을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학원버스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다수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 한 명이 심정지 상태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학생 등 인명피해가 지금 추가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행자도 부상을 입었고요. 지금 검은 승용차가 굉장히 심하게 파손이 되어 있고 학원 버스도 사고 차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인명피해 상황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보행자도 부상당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후 3시 25분쯤에 양평동에서 난 사고, 한 명이 심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네, 지금 보시면은 차량이 조금 역주행 방향으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방향과 다르게 역주행 방향으로 거의 반파가 되어 있어서 차량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학원 차량도 앞서서 보였는데 이 학원 차량에 학생 등이 많이 타 있어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사실 우려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일단은 소방당국이 전해온 내용으로는 인명 피해는 한 명이 심정지 상태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더 추가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좀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일단 앞서서 이 시발점이었던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금품 수수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 의원은 받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주장이 엇갈릴 때 물증이 좀 핵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발견이 된 게 있습니까? 엇갈리는 진술 중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여러 가지 정황과 관계자들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인 물증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또 최초의 진술과 중간 진술이 지금 번복되고 있고 다소 이 불명확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 어느 진술이 진실에 가깝는지를 또 평가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초의 진술은 다소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돈을 주려고 했지만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고 복돈이라고 하니까 받아갔다라는 취지는 사실은 경험하지 않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구체성이 있다라고 본래 평가를 하지만 또 정치인들과 연관된 사건에서는 허위나 가장된 진술이거나 또는 배달 사고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이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이 물증과 맞는지를 이제 추적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또 전재수 의원 측에서는 전혀 금품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엇갈리는 주장 중에 하나는 윤 전 본부장이 다른 정치인에게도 3천만 원이든 전달했는데 전재수 의원만 콕 집어서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을 했거든요. 과연 왜 전재수 의원에게는 구체적인 청탁을 했었는지에 대한 진술을 했는지 그것이 맞는지 이 부분도 이제 신빙성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 거론되는 객관적인 정황 중에 하나는 특별 보고 형태의 문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9월경에 작성된 보고가 있고 2019년 1월경에 작성된 보고가 있는데 이게 실제 그 날짜에 그러니까 역산에서 이렇게 오래전에 7년 전, 6년 전에 작성한 것이 맞는지 작성의 주체는 무엇이고 이것을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허위 진술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지 만약에 허위 진술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진실한 사실만이 보고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적혀있는 정황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이라고 한다면 한일 해저터널이잖아요. 통일교 수건 사업이었고 한일 해저터널 짓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금품을 줬다는 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주장인 거고요. 전재수 의원은 전혀 아니다. 나는 원래 이 해저터널 반대했던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통일교의 수건 사업이었다. 특히 종교적인 이권,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이 해저터널이 추진되는 게 통일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청탁을 하기 위해서 전재수 전 의원에게 접근했고 어프로치했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왜냐하면 나는 끊임없이 반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막대한 사업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는 2천만 원은 너무 과소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도 주장하는 것 같고요. 예. 또 나아가서는 만약에 내가 이런 청탁을 실제로 받고 이것을 수긍해서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전과 뒤의 정치적인 활동이 달라야 되는데 끊임없이 나는 반대를 했고 내가 예. 부산에서 굉장히 어렵게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금액을 받고 내가 이렇게 부산 시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줬겠느냐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사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적용할 수 있는 그 혐의에 대한 부분도 좀 쟁점이거든요. 이게 뇌물이냐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공소시효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시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은 2018년경으로 특정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18년경이라면 뭐 예를 들면 12월 30일 날 돈을 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거론되는 특별보고 시점을 9월 10일로 이야기하면 9월이면 이미 공소시효가 도가가 됐죠. 그래요. 정치자금법 위반은 도가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뇌물죄로 이제 기소를 하더라도 기소를 해야 되는데 뇌물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공직자인 신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산 지역의 위원장이었던 그 직분이 직무 대가성이 있고 그 공직자에게 이런 대가 관계로 청탁이 갔는가, 그에 대한 적어도 묵시적인나마 현안에 대한 서로의 공모관계가 있었는지를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줬다는 사람도 지금 진술을 바꾸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만큼 다수의 증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지금 전 의원의 출판 기념회 때 통일교가 책을 1,000만 원어치 사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정상적인 책 구매일지 이것도 불법적인 금품 수수일지 이것도 관건이잖아요. 불법이라고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의힘위원 일부가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받는 것도 신고로 하게 하고 1인 1 그 의정을 둔다거나 이와 관련해서 지출 내용, 이 수익 내역을 보고해야 된다라고 개정을 하자라는 목소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개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출판 관련해서 이렇게 500건을 한 단체가 샀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모두 법에 위반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고요. 다만 이제 모종의 어떤 모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책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계적이로 형식적으로 돈을 주려는 목적 하에서만 책을 구입했고 그 관계성에 있어서 대가 관계가 성립했다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인정이 되면 뇌물죄의 금액으로 포함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출판 기념회를 하고 많은 그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책 판매 대금을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 부분만을 떼어놔서 불법이라고 현재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 사실관계가 보여주는 것은 통일교와 이 전 의원과의 어떤 밀착성입니다. 이렇게 밀착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렇게 책을 예를 들면 수십 건도 아니고 수백 건을 구매했다거나 이런 정황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전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추가 소환을 할지 혹은 이 경찰이 조사를 끝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난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에서 지금 객관적인 물증이 명확하게 확인된 게 없습니다. 평상시에 전 의원이 시계를 차거나 그 주변 사람들이 시계를 발견했거나 보관되어 있다거나 물증이 확보된 상황도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돈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마저 지금 진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증거로 영장 전담 판사에게 범죄의 소명에 대한 평가를 인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어서 바로 신청할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다른 방향으로 더 진행을 하고 고심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 7시간 정도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짧게 살펴볼게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이어서 민주당 쪽 인사들도 다
의원직 유지형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받은 선고를 보면 상당 부분 선처해줬고 어느 누구도 의원직이 박탈되는 형을 무겁게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비견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됐었고요. 다만 선고유예 판결까지 같이 내린 측면에서는 다소 그 행위의 재질이나 무게를 따져서 더 선처를 해줬다. 그리고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형사처벌 전가로 남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은 선고유예로 선처를 함으로 인해서 이 전가가 생기지 않게끔 더 선처를 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벌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국회의원들이 폭력적인 방안으로 공동 폭행을 했다라는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정치행위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선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가 충분히 정치인들의 어떤 입장이나 정치적인 현상을 고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 마찬가지 잣대로 다소 폭력행위, 폭행행위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가 조금 선처한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이번 한해서는 이렇게 벌금형 그리고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양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거나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경고의 어떤 목소리들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일본이 30년 만에 금리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인데요. 앞서 지난해 인상 때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이틀간의 회의 끝에 일본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1월 0.5%로 올린 뒤 채 1년도 안 돼 또 올린 겁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역시 물가 압박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2%를 넘어서고 있고 내년 임금 인상폭이 클 것으로 점쳐진 점도 중요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금리를 연 0.1%로 올리며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난 데 이어 지난해 7월과 올 1월에 각각 0.25%와 0.5%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금리로 일본 엔화를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관행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작지 않습니다. 당장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출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일본이 금리를 0.25%로 인상하자 세계 금융시장은 충격으로 대폭락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미 시장에 대부분 반영된 데다 지난해와는 금융시장의 상황도 달라서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조금 전 전해드린 속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양평동에서 학원버스를 포함한 서너 대의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나서 한 명이 심정지 상태라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사거리 횡단보도 인근에서 사고가 났고요. 지금 다수의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학원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명피해를 확인하고 있는데 보행자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양평동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사거리에서 학원버스와 어떤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이 심정지 상태고 많은 인명피해가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2시간쯤 전인 3시 25분쯤에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차량 서너 대가 부딪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수라장이 된 사고 현장의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기자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체가 이른바 탈팡 고객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롯데마트의 온라인 그로서리 플랫폼 제타가 네이버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15,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무제한 무료 배송인 구독형 서비스 제타 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2600을 공개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로 엑시노스 2600에는 업계 최초로 2나노미터 게이트홀 어라운드 공정이 적용됐습니다. HD현대가 세이프티 포럼을 열고 그룹의 새로운 안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정기선 회장은 안전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필수 조건이라면서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 관심과 실천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내년 3월 분당점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은 분당점 임대인과의 합의를 마쳤다며 임대인의 건물 리모델링 계획과 롯데백화점의 핵심 점포 중심 전략이 맞물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에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신임 황 협회장은 1987년부터 신영증권에 재직하며 자산운용 법인 사업과 기업 금융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의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마치 봄처럼 포근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무려 10도가량 크게 올라서 크게 춥지 않겠고요. 한낮 기온도 11도까지 오르는 등 종일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서쪽 지방에서 시작해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 않겠고요. 늦은 오후 중부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남은 오후에 그 밖의 지역은 밤한때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을 6에서 많게는 13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9도, 대전 6도, 대구는 5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도 평년보다 7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1도, 광주 15도, 부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일요일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